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미디어학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그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1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다양성위원회가 개설한 과목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따가 잠깐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연구재단의 그 다양성위원회가 올해 만들어졌어요. 4월에. 그래서 거기서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이 대학에서 어떻게 다양성을 높이고 그리고 다양성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기구라고 한다면 연구재단의 다양성위원회는 조금 더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렇죠? 여기서 다양하다는 것은 뭐 성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연령도 있을 수 있고, 전공도 있을 수 있고, 출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성 주제에 대한 또 연구를 또 하게끔 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해서 무슨 위원장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만큼 또 고민이 깊을까라고 하면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대학에서 왜 다양성이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했던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강 제목이 다양성 가치의 출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다양성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조망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왜 다양성의 문제가 중요한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다양성 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20세기 중반 이후 부터 간략하게 그 역사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20세기 이후의 사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저는 이제 사회 변화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20세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20세기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20세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현재 시점까지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추동하고 있는 여러 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양성의 증가라는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 사회 변화를 견인한다라고 하는 것에 뭐 이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듯이 많은 학자들이 기술만큼 사회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다양성의 증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으로 뭐 인종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활발해지고 같이 믹스가 되는 시대가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대가 왔고 경제도 세계화됐듯이 결국 노동력 역시도 뭐 거의 어떤 국경이라는 경계가 무의미할 만큼 이질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는 점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일단 우리가 그래도 합의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한다면 이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양성에 대한 관용도이거든요. 다양성을 어떻게 그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공개적으로 특정 집단을 차별한다든지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급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소수자의 사회 정책 권리가 증진이 되고 그것에 대한 관용이
이게 바람직한 시민성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사회, 정치적으로 다양성의 증가가 우리 사회의 지금의 지형을 만들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이 증가되고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엔딩은 아니죠. 여전히 그 차이를 이유로 차별이 또 새로운 차별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의 제목을 차이의 확장, 차별의 존속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차이가 차별로 이겨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뭐 내가 어떤 집단에 속했는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거나 뭐 배제가 된다든지, 그죠? 뭐 차별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덜해지더라도 어떤 사적 영역이나 우리가 부시불식간에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그러한 배제를 하거나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아마 교재로도 뭐 추천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결정장애라는 말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많이 썼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말을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것, 뭔가 모자란 것으로 그런 뉘앙스를 갖도록 썼다는 것이죠. 아무런 악의는 없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계속 생산해내는 차별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미세 차별, 미세 공격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먼지 차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미세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득 찼을 때는 숨이 막히게 하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됐을 때 그것의 피해자는 정말 어떤 가시적인 차별 못지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차별의 존속이 여전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다양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여러분 데이가 뭐죠? 데이 영어 단어 데이 잘 아시죠? 3인칭 복수형 아닌가요? 그렇죠? 3인칭 복수형인데 사실상 이 단어가 왜 2019년에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됐느냐. 이게 3인칭 복수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젠더 중립적인 단수 대명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내 젠더를 내 성적인 정체성을 성적 정체성을 여성이나 남성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체성의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영어에서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을 전유해서 데이를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전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혹은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차이들이 더 수면 위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어떤 정체성의 차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따가 뭐 교차성이라는 말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류 혹은 특권을 가진 입장이지만 또 어떤 범주에서는 소수자 혹은 배제를 당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 교차성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이거 잠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제가 잠깐 캡처해온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그 이태원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있었을 때 그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 전가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성소수자에게 많이 돌려졌고 그것의 어떤 강도나 지속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특히나 어떤 성적 지향성이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지역으로 연관이 됐을 때 그것을 그 대상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아래 그림은 스탑 AAPI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의 일부인데 Stop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s Hate. 그러니까 그 특히 미국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급증하고 굉장히 혐오 범죄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뉴스로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뭐 교환 학생 신청할 때 혹은 유학 갈 때 저한테 맨날 맨 처음 하는 이야기가 좀 무섭다.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 가서 혹시 그럴까 봐. 그래서 이렇게 언어적인 학대나 인신공격 같이 굉장히 가시적인 차별 행위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사는 이성애자로서 어떤 이 주류적인 위치 혹은 뭐 이런 특권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미국에 갔을 때는 아시아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떤 이런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소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그런 교차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의 존속이라는 것은 위기 때 어떤 집단을 향해서 이러한 말들이 퍼부어지는지를 보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자,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 수업의 또 테마이고 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럼 다양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양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뭐 이거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내용이 너무나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이 딱딱해 보이는 말들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분은 아직 워밍업이 덜 되셨죠? 자,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쉽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막상 정의를 하자 이렇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뭐 사전적으로는 이래요. 모든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혈액형이 선천적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데 또 후천적으로 혹은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선천적인 사회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다양성이라고 기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diversity of differences.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이의 다양화. 그렇죠? 뭔가 온갖 유형의 차이들이 공존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러한 뭐 사회 범주적인 다양성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주로 취득했느냐, 뭐 전공이나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나눠볼 수도 있겠고, 이념과 종교처럼 가치와 관련된 다양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공존하는 것이 다양성의 의미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양성의 가치가 지향해야 될 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양성은 차이의 공존만이 아니라 여기 제가 differences that differences make라고 했는데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이,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차이의 공존을 넘어서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다양한 요소들이 이질적인 요소들이 어떤 공동체 내에 공존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이질적인 요소들,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어떤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모든 속성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환영받는 것.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 나는 여기서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든지 이런 감정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 서 환영받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이런 에쿼티나 인클루전 같은 다른 가치들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의 다양성 논의도 이런 DEI라고 하는 가치들이 함께 고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왜 고민하게 됐지? 뭐 왜 고민할 필요가 있나? 우리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사는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지는 않고요. 미국 대학 중심으로 조금 정리한 것이고 아무래도 다양성 담론이나 다양성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북미 대학들이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왜 이 역사만 바라보지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미국 대학에서 특히 다양성 담론과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인종에 기반한 차별 그리고 인종을 기반한 분리, 배제를 교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굉장히 지난한 역사적인 투쟁이 있었죠. 미국 사회에서. 그런 역사적 궤적 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60년대 시민권 운동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지금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하는 운동도 있지만 그런 뿌리들이 다 굉장히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역사적 궤적 안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특히 평등을 향한 인종적인 그리고 젠더적인 관점에서의 평등을 향한 역사적 궤적 안에서 등장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1960년대, 70년대 시민권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다양성 담론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 60년대, 70년대 시기에 그 축은 다양성, diversity for social justice, 사회 정의, 올바름으로서의 어떤 다양성. 정의를 추구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정의롭지 않은 부분을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서 정의롭지 않은 부분은 차이를 기반으로 어떤 억압이 있거나 차별을 하거나 어떤 배제를 하는 부분을 교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 소수 집단이라고 정의됐던 집단은 인종적인 소수 집단이야. 특히 흑인. 그죠?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 그래서 그 집단에게 교육에서의 어떤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해야 된다. 그런 법 제도적인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대학이 반영해서 학생 선발, 교직원 채용, 장학제도, 여러 가지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원 등에서 그런 기회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런 민권법이라든지 시빌 라이츠 액트라든지 타이틀 9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인 법제도적인 변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에도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학이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체적인 변화가 대학을 견인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 기회예요. 여기에서 인종적인 이유로 혹은 성별의 이유로 어떤 차별이 가해졌을 때는 굉장히 그 결과는 심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대학으로 곧바로 투영이 된 것이죠. 타이틀 9 같은 경우는 연방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별에 따른 성별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한 것인데 스포츠에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됐었거든요. 그런데 여성이 스포츠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 여성의 탤런트가 발휘됐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났죠?
그야말로 스포츠 강국이 됐죠. 미국이. 그죠? 올림픽에서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맨날. 어쨌든 뭐 그런 엘리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 다양성이 보장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적극적인 조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맥락의 정책입니다. 다양성 정책. 그래서 소수 집단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쿼터제처럼 어떤 쿼터를 지정을 해서 그 쿼터만큼은 이 집단에게 이 소수 집단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인데 요즘에도 적극적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 사회에서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뭐 우리 사회에 맥락이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에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든지 뭐 우대를 한다든지 역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논의들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퍼머티브 액션은 우대 정책이 아니라 교정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이지 어떤 특정 집단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반대의 논리로 우리에게 조금 전유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어떤 흐름이라면 1980년대, 90년대에 이르러서 많은 부분의 어떤 인종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회 평등에서의 이 어퍼머티브 액션의 조치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계속 이어져 진 가운데 이 다양성이 왜 대학 교육 혹은 이런 교등교육 기관에 이런 필요한 문제이냐. 이 대학에서의 다양성 담론이 조금 더 확장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어떤 올바름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사회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대학의 필수 선택으로 이제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회가 아까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회 변동의 가장 큰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구가 너무 다원화되는 거예요. 인구 구성이. 그럼 대학이 단순히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특정 소수 집단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인구가 너무나 다변화되고 소수 집단의 성격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다양성이 더 오픈된 학생 선발과 인재 채용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노동력 자체도 아까 글로벌 노동시장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 그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는 것이 대학의 또 역할이 됐고요. 그렇죠? 이런 다문화 시대에 맞는 어떤 고등교육의 역할의 재정립이 너무나 갑자기 다가온 것이죠. 이것은 꼭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약간은 늦었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상 다양성의 문제에 더 발빠르게 반응한 곳은 어딜까요? 대학보다 훨씬 빨리.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들은 노동력이 이질적으로 변하고 다원화되니까 어떠한 누구는 돼 누구는 안 돼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탤런트를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 이질적인 노동력의 잠재력과 그다음에 협업 능력을 뭔가 창의성과 혁신으로 전환시켜서 새로운 어떠한 이 경제적인 성장의 원천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광범위하게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업별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은 물론이고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뭐 한국 기업들도 다 ESG하고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세계적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성의 문제에 주목을 하고 다양성 기구를 설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이 포용적인 조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그 연구들이 많아요. 이게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업의 구성원이 다양할수록
더 좋은 성과를 낸다. 그렇죠? 특히 새로운 혁신을 통한 성과. 이거는 정말 미래의 성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서 성과를 내는 것은. 근데 그것이 보다 많은 다양성이 투입이 될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뭐 학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학문 활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고요. 다양한 관점들이 투입될 때 학문적인 성과가 질적으로 도약한다든지 새로운 발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런 다양성이 심화되고 어떤 소수 집단의 다면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러한 다변화된 그런 소수성 혹은 그런 차이의 정치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나갈 시민성과 그런 가치를 내면화한 또 시민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요구, 사회 문화적인 민주주의적인 요구 속에서 대학이 이런 다양성을 하나의 교육의 이념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소셜 저스티스와 더불어서 중요한 시너지,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의 다양성의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래서 대학은 다양성을 뭔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학의 본질적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왜 고등교육기관에서 고등교육에서 다양성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다양성이 높은 환경에서 개인의 역량이 더 높게 함양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이런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노동 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거는 너무나 이제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라 그 이면의 얘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을 경험하는 교육, 다양성에 노출되는 교육이 훨씬 더 그 인간의 내면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많고, 그리고 지적으로도 훨씬 배움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의 관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본다든지,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든지, 하나의 학문적인 경향을 가지는 교수가 아니라 다양한 이 트레이닝을 거친 교수에게 뭔가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특히 교수진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교수진이 다양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다양한 진로나 다양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진의 다양성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뭐 다양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젠더적인, 성별, 뭐 인종적인, 전공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학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연구들이지만,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한 관점이 투입될 때 뭔가 혁신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의학 연구가 항상 이런 성인, 백인 남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질병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외되었던 것. 그래서 그런 연구에 어떤 여성의 관점이 들어간다든지 연령적으로 어리거나 많은 관점이 들어갔을 때 그 질병에 대한 우리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좋은 시민이 길러지는 것이 또 본질적인 대학 교육의 미션, 고등교육의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성이 심화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다양성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러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시민과 개인은 다릅니다. 개인은 혼자의 의미지만 시민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내가 나로서도 살지만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기 때문에 시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저는 divers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뭐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고정관념 아마 여러분 특강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고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바라봤던 어떤 개인이 다를 때 우리의 그런 편견이나 이런 고정적인 생각들이 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하다. 뭐 공감 능력이나 여러 가지 윤리적 역량도 길러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다양성과 미래 사회라고 하는 이런 다양성 중심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어떤 이런 공감 능력과 윤리적 역량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훨씬 더 수강을 했을 때 이런 역량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대학 교육에서 그리고 혹은 전반적으로 대학에서 다양성이 중요해진 이유이고 그거는 대학이 스스로 본질적인 미션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리고 그 구성원이 결국에는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딱딱한 얘기라 제가 짧게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다양성위원회에서 출간한 다양성 보고서를 많이 못 접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도 했는데 거의 접한 학생들이 없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추후에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양성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책에서도 요 이제 인포그래픽을 제가 사용했었는데 대학의 다양성 생태계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주요 집단이 구성원 집단이 있을 거고요. 뭐 학생, 교수, 교직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집단에 공존하는 정체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영역들이 있을 거죠. 학생 선발 영역도 있을 거고 교직원 채용 영역도 있을 거고 교과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학생이 계속 성장하도록 좋은 커리어를 갖도록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런 복잡한 매트릭스를 대학이 앞으로 다양성 가치를 중심으로 이 실천해 나가야 될 텐데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 그러니까 diversity as composition, 그러니까 얼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구성이 되느냐와 함께 이 교과 과정에서 다양성 가치가 어떻게 잘 녹아들고 통합되어서 학생들에게 이 다양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학교 전체의 미션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해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지속 가능성, 이건 개인의 지속 가능성이기도 하고 대학 자체의 지속 가능성, 요즘은 뭐 대학의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양성 정책을 이미 이제 고도로 정교하게 수행하는 대학들은 이런 포용적 수월성, 즉 다양성, 차이, 다름을 포용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도적으로 포용해서 그것을 수월성으로 만들어내는 전환시켜내는 것을 추구하고 그 영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 영역은 컴포지션이나 커리큘럼 영역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 뭐 대학 정책이니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이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컴포지션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나의 다양성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커리큘럼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담할 기구들을 뭐 세계적인 대학 뭐 우리가 아는 몇몇 대학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북미 대학이나 지금은 유럽까지도 상당수가 다양성 기구,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그 정책을 전담하는 소수 집단을 에 대한 그런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포괄적인 다면적인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각 대학에 설치가 됐고요. 어떤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부총장 제도를 두고 있어요. 다양성 부총장. 우리 고려대학교는 다양성 부총장은 없지만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이 있듯이 다양성 부총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에서는 핵심 영역으로 들어왔고 이게 어떤 이념이자 전략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diversity라고 하는 것이 그 홈페이지 앞에 그냥 이렇게 딱 맨 앞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사실은 그것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들이 국내 대학의 다양성 기구들이에요. 보시면 다 이름이 달라요. 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학교 전체에 다양성 기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단과대학별로 다양성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다양성 정책 영역별로 전담 기구를 설치하면서 더 이 다양성 정책을 대학의 중요한 그 정책의 부분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서 201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어요. 다양성 기구가. 그런데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을 했고요.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드디어 2019년 1월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9년 1월에 만들어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형태를 취할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양성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2018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10명 이상, 11명 정도 모여서 포럼을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에 관심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어떤 교과목을 설계하면 될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를 좀 스터디하고 분석하다 보니 이 문제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다양성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이런 젠더 문제나 성평등 문제 역시도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우리가 더 유연하고 더 뭐랄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본부에 제안을 하게 되면서 다양성위원회가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다양성위원회는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높이고 또 그 다양성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실제로 직접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이 다양성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선택 교양 과목도 다양성위원회가 개설을 한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제가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요. 여러분 좀 지루하시겠지만 다양성위원회에서 어떤 출발을 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다양성위원회가 그런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이런 그 다양성을 좋은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가.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많이 다양한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아마 여러분의 소속 단과대학,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좀 보통의 인식이나 고려대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왠지 다양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저희가 일반인 조사도 했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뭔가 개방적이지 않다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현황을 우리가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에서 변화할 수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른 사회에 소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하고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부끄럽거나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서 사실은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러한 현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요. 2019 다양성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위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2019, 2020년 다양성 보고서가 이미 다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성 보고서를 출간하는 국내 유일의 사립대학이고 또 사립대학, 국립대학을 통틀어서는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조사를 했느냐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했어요. 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입학하고 있느냐. 그죠? 그런 건 객관적인 자료죠. 그죠? 두 번째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은 우리 학교가 얼만큼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포용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이제 구성원의 의식조사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인 다양성 환경을 조사해서 그거를 KUDI1이라고 하는 지수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너무 뭐야 이게 지수 알아야 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런 지수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개별적으로 보여주기보다 그걸 조금 수식화해서 그래서 하나의 좀 지수로 만들면 전체적으로 우리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교의 객관적 다양성 환경을 보니까 제도와 시설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진 구성원들을 위한 뭐 제도나 시설은 갖춰져 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뭐 장학금 제도가 있고요. 또 일가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준수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인적 구성 다양성을 한번 볼까요? 자, 각 집단별로 주요 집단별로 중요한 다양성 인자가 조금씩 달라요. 교수 입장에서는 성별, 그리고 국적,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 대학, 그러니까 고려대 출신인지 아닌지, 그리고 박사학위 취득 대학, 뭐 그다음에 장애 등록 여부, 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됐고 학부생 같은 경우는 성별, 그리고 소득 분위, 그리고 출신 고교, 출신 지역, 뭐 장애 등록 여부, 뭐 국적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맥락에 따라서. 그런데 점수가 0점에서 1점으로 변환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이게 1점에 가까울수록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낮은 집단이 어디죠? 이 인적 구성 다양성에서. 이 점수가 제일 낮은 집단이 어딘가요? 교수 집단이죠. 그럼 교수 집단에서 이렇게 조금은 낮게 나온 결정적인 이유? 가장 좀 기여한 팩터가 뭘까요? 뭐가 좀 낮았길래 어떤 측면에서 다양성이 좀 낮았길래 이렇게 나왔을까요? 혹시 뭐 정답이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 혹시 얘기해 줄 사람 있나요? 여기 채팅으로 막 제가 채팅을 안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성별 학력. 네. 말씀해 출신 대학이나 뭐 국적 부분도 당연히 국적 부분은 그런데 약간 웨이트를 좀 적게 줬기 때문에 가장 이 점수에 기여를 많이 한 팩터는 성별이었어요. 성별이었고요. 그 뭐 여성 교수 비율이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를 통틀어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 4년제 대학 중에서는 뭐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의대 캠퍼스하고 세종 캠퍼스를 제외하고 안암만 따지면 12%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아마 여러분의 뭐 소속 단과대학이나 전공별로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이 팩터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자료는 이 고려대가 얼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그다음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식이에요. 이제 의식을 조사한 거예요. 그것도 지수화했는데 그거는 조금 달라서 직원 선생님들에서 이 고려대의 다양성 환경이 가장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학부생들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조금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학생 사회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 사회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여성 학부생은 전체적으로 46%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별 격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뭐 전공별로 공과대학 같은 경우 21% 정도 지금 2019년 자료니까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조금 다를 거예요. 올해 조사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 조사 결과는 아직 정리 중이고 내년 1월에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수가 없어서 2019년 자료를 말씀드린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뭐 기사화된 적도 있지만 사회 경제적 계층을 보면 특히 이 뭐 소득분위로 따져봤을 때 9분위, 10분위 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좀 많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전국 평균 대비해서 이게 어떤지 비율이 어떤지를 봤을 때 뭐 특목고 비중이나 서울시 출신이나 뭐 이런 소득 9, 10분위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에서 치우침이 있고 국적은 이게 정규 학생인데요. 8.2%지만 출신 국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했다. 우리는 이제 특정 국가에서 온 뭐 몇 국가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히 방금 말씀드린 그 사회경제적 그다음에 출신 고교적 그런 비율이고요. 물론 이제 이 소득분위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비율을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아마 비율은 더 실제 비율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거는 간단히 참고 삼아 제가 이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여성 학생 비율만큼 교수 비율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고려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라는 이게 좀 지난 바가 교수 비율이고 옅은 바가 학생 비율, 여학생 비율인데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뭐 MIT는 이제 공학 중심 대학이고 하버드는 뭐 종합대학, UC 데이비스는 종합대학이지만 또 주립대학, 또 서울대라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35% 정도예요. 여성 교수 비율이 여성 학부생 비율.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뭐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교의 다양성 환경을 그럼 구성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참여하셨거든요. 학부생들이 4,000명 이상 참여를 하셨는데 여기 포인트는 이게 6점 척도였기 때문에 다 중위점 이상의 점수였긴 하지만 내가 여성이냐 외국 학생이냐에 따라서 조금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같은 환경이지만 여성일수록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컸고요. 또 외국인일수록 상당히 외국인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일수록 이런 좀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구체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인식을 드러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개선할 것인가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려대 학생들의 다양성 수용도 여기서 다양성 수용도라는 것은 openness to diversity 내가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고려대 학생들의 다양성 수용도가 특히 인지적 정서적으로 나는 다양성을 중요하다고 인지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있었는데 좀 실천하고 있는 수준은 조금은 낮았어요. 뭐 다양성 강의를 수강한다든지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하면 학생들의 행동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회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그런 강의를 들을 것도 없고 뭔가 그런 걸 체험할 기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양성위원회는 교과목을 만들고 이 비교과 활동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강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본부에 사실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지만 일단 과도기적으로 선택 과목으로 다양성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다양성 수용도를 가장 높게 나타내는 학생들일수록 이들의 경험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자치기구 활동이나 무슨 기숙사 체험이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녹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런 다양한 경험이 이 오픈니스에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미 사회는 오픈니스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나간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이겠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뭐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고민을 했겠지만 우리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리고 다양성 수용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또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는 대답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다양성 정책의 핵심은 교육이어야 한다. 이미 많은 대학들이 앞서 나가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한 20년 뒤져서 다양성에 주목하고 정책을 또 하려고 하고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결국 핵심은 교육이다. 많은 미국 대학들이 이미 다양성 관련 과목을 졸업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1학년 세미나를 다양성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핵심 교양처럼 다양성 영역에서 뭐 2과목 이상, 뭐 1과목, 최소 1과목을 들어야 한다든지. 여러분들 뭐 그런 요건이 있잖아요. 졸업 요건이. 그러니까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최소한 그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커리큘럼은 결국 그걸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과 또 비교과 과정도 굉장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꼭 학생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패컬티나 뭐 직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있지만 또 특히 학생들에게 인턴십이라든지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로 부러운 거였어요. 왜냐면 2020년 다양성 보고서에서는 해외 대학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교양 계열 전공 과목으로 이어지는 다양성 교육이 빨리 체계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성과 미래사회라고 하는 교양 과목을 듣고 계시고요. 더 많은 과목이 개설돼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과목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신, 또 다양성 이슈와 결합하는 뭐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하나의 모듈이라도 하나의 꼭지라도 그런 어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커리큘럼이 바뀌어야 되겠다. 공학이라서 안 되거나 의학이라서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다양성위원회에서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학생 주도로 학생 사회에 이런 담론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들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다양성위원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 구성원들이 이런 요구들을 더 세게 해줬으면 좋겠다. 더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제까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슬라이드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가장 여러분들과 그냥 속 깊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의 고민의 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과연 그래 대학에서 다양성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나한테는 왜 중요하지?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사회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올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성이 뭔가 혁신, 창의성의 원천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요, 어쨌든 다양한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라는 것은 내가 내 역량을 개발할 수 있고 아무런 제약과 억압 없이 내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라고,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양성위원회 일기 만들었을 때 일기 학생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리더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는 나로서 살고 싶다라고, 자기의 소망은 그거래요. 나로서 살고 싶다. 너무 울컥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어쨌든 내가 그러면 나로서 살고자 하고 내가 뭔가 내적으로 성장을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나만 억압 없이 살 수 있고 나만 차별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도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성의 문제가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나는 어떤 지점에서는 특권을 가진 존재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소수자, 차별받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산다. 그러면 극단적인 상대주의죠. 그냥 난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차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그냥 뭐랄까요? 반대하지는 않는 거라고는 할 수가 있을 텐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것을 줄이려고 하고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평등해지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차별받지 않고 내가 더 평등해지고 내가 더 존중받으려면 남에게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뭔가 그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더 평등해지려면 남이 좀 더 내려가야지 되는.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평등이라는 것 자체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한 대목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평등해지면 나도 평등해지는 것이 논리적인 추론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다양성이 굉장히 좋다.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 과목을 듣는 이유도 그러한 가치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기 때문일 건데요.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혁신의 원동력이고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이다.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고 배제하지 않고 통합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좋은 말들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다양한 공간, 다양한 사회, 다양한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요. 부대낌이 생기고요. 그 부대낌으로 인한 마음의 불편함이나 어떤 비용이 초래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좋은 말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은 다양성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이런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해내려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없이 좋은 성장, 좋은 조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에 대해 회피하는 자세보다는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다양성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다양성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하니까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나 수용적인 위치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의 메이커가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 다양성 사회에서 여러분을 앞서 나가는 사람 혹은 다양성 사회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사실은 이 수업을
이미 수강하기로 선택했을 때부터 그런 체인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한참 사실은 저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